2024년 9월 추석 명절 아침 6시 서울 외곽 노원구의 낡은 단독주택에서 68세 정순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남편 기철의 주먹이 그녀의 뺨을 후려쳤고 시누이 2명은 부엌 문틈에서 그 광경을 보며 키득거렸다. 제사상 위에 놓인 송편이 바닥으로 쏟아지고 정성껏 부친 전이 발에 밟혀 으스러졌다. 정순의 손등에는 뜨거운 기름에 데인 화상 자국이 빨갛게 부풀어 올라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이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구박의 유산은 남편과 시누이들을 통해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었다. 정순은 바닥에 흩어진 송편을 주우며 눈물을 삼켰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집안의 머슴처럼 노예처럼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19살의 중매로 만나 20살에 시집온 이후 그녀는 단 하루도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시어머니의 심부름을 하고 남편의 뒤치다꺼리를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시댁 제사를 챙기고 그렇게 인생을 갈아 넣었지만 돌아온 것은 폭언과 폭행 그리고 끝없는 무시뿐이었다. 기철은 술에 취한 채 거실 소파에 누워 코를 골았고 시누이들은 제사 음식을 싸가며 수군거렸다. 정수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며칠 전 검색해둔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가 떠 있었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이제 끝이다.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끝낼 때가 왔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9월 중순, 정수는 이미 전쟁터에 내던져진 병사처럼 피폐해져 있었다. 남편 기철은 6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장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힘은 오로지 아내를 억압하는 데만 사용되었다. 기철은 젊었을 때 건설 현장에서 일했지만 40대 중반 이후로는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니지 않았다. 대신 정순이 결혼 초기에 가져온 재산으로 건물을 사고 땅을 사고 아파트를 샀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기철의 이름으로 등기되었다. 정순의 친정은 서울 강남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던 제법 여유 있는 집안이었다. 아버지는 딸의 결혼을 위해 당시 시세로 5억 원이 넘는 혼수를 마련해 주었다. 강남의 아파트 한 채 현금 2억 원 그리고 경기도 일대의 땅 지분까지. 그러나 시어머니는 결혼 첫날부터 그 재산을 탐냈다. 아들 기철 명의로 전부 넘기라고 강요했고 어린 정순은 그게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순순히 따랐다. 그때부터 정순의 지옥이 시작되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하녀처럼 부렸고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겼다. 정순이 친정에 가겠다고 하면 시어머니는 발악을 했고 기철은 주먹을 휘둘렀다. 친정 부모님이 딸의 상황을 알아채고 찾아왔을 때 시댁 식구들은 연극을 했다. 정순에게 다정하게 대하고 음식을 챙겨주는 척했다. 부모님이 돌아가면 그날 밤 보복이 시작되었다. 뺨을 맞고 머리채를 잡혔고 밤새 부엌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있어야 했다. 세월이 흐르며 정순의 친정 부모님도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이번 추석도 마찬가지였다. 기철은 추석 준비 일주일 전부터 매일같이 술을 마시며 정순을 괴롭혔다. 시누이 2명은 매일 전화를 걸어 이것저것 요구했다. 큰 시누이 미경은 50대 중반으로 이혼한 후 혼자 살고 있었는데 명절 때마다 친정집에 들러 음식을 싸가는 게 일상이었다. 작은 시누이 미소는 40대 후반으로 남편과 함께 살지만 시댁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대신 친정오빠 집에서 공짜로 얻어먹는 것은 당연하게 여겼다. 정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갔다. 손이 떨렸지만 장바구니를 들고 재료를 샀다. 고기, 생선, 야채, 과일. 무게가 20kg은 좋게 넘었지만 택시비가 아깝다는 남편의 핀잔이 두려워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자 기철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정순이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힘겹게 현관문을 열자 기철은 한마디 던졌다. 뭘 그렇게 늦게 사오냐고 이것밖에 못 사왔냐고. 정순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더 맞는다는 것을 40년의 결혼 생활로 학습했기 때문이다. 추석 당일 새벽 3시 정수는 눈을 떴다. 아니 정확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다. 68세의 나이에 무리한 일을 계속하니 관절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다. 제사 음식을 준비해야 했다. 정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자 어제 사온 재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잡았다. 먼저 송편을 빚었다. 쌀가루를 반죽하고 소를 넣고 하나하나 정성껏 빚어냈다.
손이 저리고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배운 대로 모양이 예쁘지 않으면 뺨을 맞았던 기억 때문에 완벽하게 만들어야 했다. 송편을 찌는 동안 전을 부쳤다. 동태전, 동그랑땡, 호박전, 버섯전. 뜨거운 기름이 튀어 손등을 데웠지만 참았다. 화상 연고를 바를 시간조차 없었다. 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과일을 깎았다. 시계는 어느새 오전 7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제사는 오전 10시. 정수는 마지막으로 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큰 시누이 미경이 제일 먼저 왔다. 그녀는 부엌을 힐끗 보더니 비웃는 표정을 지었다. 송편 모양이 별로라고 색깔이 탁하다고 투덜거렸다. 작은 시누이 미선은 남편과 함께 왔는데 그녀의 남편은 처남 기철에게 아부하듯 굴었다. 제사상이 완성되자 기철이 거실로 들어왔다. 그는 이미 소주 반 병을 마신 상태였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렸다. 제사가 시작되었다. 기철이 절을 하고 시누이들이 따라 절했다. 정수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만든 음식들이 제사상에 올라가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절할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며느리는 제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시댁의 황당한 규칙 때문이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 시간이 되었다. 시댁 식구들이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기철이 갑자기 숟가락을 내던지며 소리를 질렀다. 국이 짜다고 전이 맛없다고 송편이 질기다고 악을 썼다. 시누이들도 거들었다. 형수는 손맛이 없다고 예전보다 요리 실력이 떨어졌다고 비난했다. 정수는 고개를 숙이고 참았다. 변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정순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아무 거리낌 없이 그녀의 어깨를 밀쳤다. 정순이 비틀거리자 기철은 발로 그녀의 종아리를 걷어찼다. 여자 주제에 밥도 제대로 못하냐고 40년을 먹여 살렸더니 이 꼴이냐고 고함을 질렀다. 시누이들은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형수님이 요즘 정신이 없으신가 보다며 핀잔을 주었다. 정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 내어 울지 않았다. 우는 것조차 용납되지 않는 집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정수는 작은 다락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남편 기철은 거실에서 시누이들과 술을 마시며 떠들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천장을 뚫고 올라왔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추석 명절 가족이 모여 행복을 나누는 날이라고 하지만 그녀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정수는 40년 전을 떠올렸다. 20살 꽃다운 나이에 중매로 만난 남자. 기철은 그때 멋있어 보였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친정 부모님도 좋은 집안이라며 결혼을 권유했다. 정수는 순진했다. 결혼하면 사랑하는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꾸릴 줄 알았다. 하지만 첫날 밤부터 현실은 달랐다. 기철은 정순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재산을 탐냈던 것이다. 시어머니는 더 노골적이었다. 결혼 일주일 만에 정순이 가져온 아파트와 현금을 기철 명의로 넘기라고 강요했다. 정순이 망설이자 시어머니는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시집 온 여자가 재산을 따로 가지면 안 된다고 남편 명의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소리를 질렀다. 정수는 겁이 났다. 친정에 전화하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전화선을 뽑아버렸다. 결국 그녀는 굴복했다. 모든 재산을 남편 명의로 넘겼다.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었다. 시어머니는 정순을 하녀처럼 부렸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시어머니의 발을 주무르고 등을 밀어드리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뺨을 맞았다. 기철도 아내를 때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주먹으로 발로 심지어 물건을 던지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정수는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어디로 가겠는가? 친정 부모님은 딸이 시집살이가 힘들다고 하면 참으라고 했다. 여자는 참고 살아야 한다고 이혼하면 인생이 끝난다고 말했다. 정수는 아이들 때문에라도 참았다. 두 딸을 낳고 키우며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포기했다. 딸들이 성인이 되어 결혼하고 나가자 정순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딸들조차 엄마를 찾지 않았다. 시댁 눈치를 보느라 명절에도 친정에 오지 않았다. 정수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녀는 다락방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결혼할 때 받은 등기부등본과 혼수 목록이 들어 있었다. 정수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펼쳐보았다. 강남의 아파트 현금 2억 원, 경기도의 땅. 모두 합치면 현재 시세로 20억 원이 넘는 재산이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남편 기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정수는 이를 악물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40년을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끝이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혼하고 재산을 되찾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추석이 지나고 며칠 후 정수는 집을 몰래 빠져나왔다. 남편 기철은 술집에 나가 있었고 시누이들도 연락이 없는 날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재산 분할, 가정폭력. 검색어를 입력할 때마다 수십 개의 법률사무소 광고가 떴다. 정수는 그 중에서 평이 좋은 곳을 골라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상담사는 친절했다. 무료 상담이 가능하니 사무실로 오라고 했다. 정수는 강남에 있는 법률사무소로 향했다. 40년 만에 혼자 강남에 온 것이었다. 거리는 낯설었다. 예전에 친정이 있던 곳은 이제 고층 빌딩들로 가득했다. 정수는 법률사무소 건물에 들어갔다. 30층 사무실, 깔끔한 인테리어, 젊은 변호사가 그녀를 맞이했다. 변호사 이름은 강민주, 30대 후반의 여성이었다. 민주 변호사는 정순에게 차를 권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떤 일로 오셨냐고. 정수는 40년간의 결혼 생활을 쏟아냈다. 시댁의 구박, 남편의 폭행, 빼앗긴 재산, 고립된 생활. 말을 하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민주 변호사는 정순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리고 말했다.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된다고, 재산 분할도 가능하다고. 특히 결혼 초기에 정순이 가져온 혼수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수는 가방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꺼냈다. 결혼할 때 작성한 혼수 목록, 아파트 등기부등본, 토지 매매 계약서. 모두 정순의 친정 부모님 이름에서 기철의 이름으로 넘어간 기록들이었다. 민주 변호사는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 서류들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특히 혼수 목록에 명시된 재산들이 현재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 변호사는 한 가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정폭력의 증거. 남편의 폭언과 폭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진단서, 녹음 파일, 영상, 증인 진술 등 무엇이든 좋으니 확보하라고 조언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다. 민주 변호사는 정순에게 명함을 주며 말했다. 언제든 연락하라고, 자신이 끝까지 도와주겠다고. 정수는 명함을 꼭 쥐고 법률사무소를 나왔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다. 40년 만에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평소처럼 행동했다. 남편 기철이 술에 취해 돌아왔을 때도 순순히 밥을 차려주었다. 시누이들이 전화를 걸어 음식을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도 거절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정수는 모든 순간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스마트폰에 녹음 기능을 켜두고 주머니에 넣었다. 기철이 술에 취해 욕설을 퍼붓는 순간, 시누이들이 전화로 모욕적인 말을 하는 순간 모두 녹음되었다. 처음에는 떨렸다. 들키면 어떡하나, 더 맞으면 어떡하나. 하지만 변호사의 말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다. 증거가 없으면 이길 수 없다. 참고 견뎌야 한다. 어느 날 밤 기철은 또다시 술에 취해 돌아왔다. 그는 저녁 식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밥그릇을 집어던졌다. 그릇이 벽에 부딪혀 산산이 깨졌다. 정수는 바닥에 흩어진 밥을 주우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철은 그런 아내를 보며 비웃었다. 그리고는 발로 그녀의 등을 밀쳤다. 정순이 바닥에 쓰러지자 기철은 욕설을 퍼부었다. 쓸모없는 년, 밥값도 못하는 년, 죽지도 않고 살아있냐고 소리쳤다. 정수는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모든 것을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참았다. 기철이 거실로 돌아가자 정수는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얼굴을 사진으로 찍었다. 등과 팔의 난 멍도 모두 찍었다. 증거 사진 하나하나가 쌓여갔다. 며칠 후 큰 시누이 미경이 집에 찾아왔다. 그녀는 냉장고를 뒤지며 반찬들을 싸갔다.
그리고는 정순에게 말했다. 형수는 요리 실력이 떨어졌다고 예전만 못하다고. 정순이 대답하지 않자 미경은 화를 냈다. 말대꾸를 하지 않는다고 건방지다고 소리쳤다. 정순은 가만히 서 있었지만 주머니 속 녹음기는 돌아가고 있었다. 작은 신우의 미선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전화로 정순에게 온갖 요구를 했다. 김치를 담가달라, 된장을 담가달라, 고추장을 담가달라. 정순이 피곤하다고 말하자 미선은 폭발했다. 신우의 부탁 하나 못 들어주냐고 형수 자격이 없다고 욕을 퍼부었다. 정순은 전화기를 스피커폰으로 해놓고 녹음했다. 이렇게 한 달이 지났다. 정순의 스마트폰에는 수십 개의 녹음 파일과 사진이 저장되었다. 남편의 폭언과 폭행, 시누이들의 모욕, 시댁 식구들의 갑질. 모든 것이 명확히 기록되었다. 정순은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아갔다. 민주 변호사는 정순이 가져온 파일들을 확인하며 놀라워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민주 변호사는 정순에게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으라고 조언했다. 정순은 그날 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의사는 정순의 몸 곳곳에 난 멍과 상처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며 진단서를 작성해 주었다. 타박상, 찰과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소견. 진단서는 정순의 고통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가 되었다. 정순은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다. 정순은 증거를 모은 후에도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다. 아니, 오히려 더 순종적으로 굴었다. 남편 기철이 술을 마시고 돌아오면 발을 씻겨주었고 시누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었다. 이 모든 것이 연기였다. 정순은 내심 폭발 직전에 화산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표면적으로는 조용하고 온순한 며느리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다. 민주 변호사는 이 시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대방이 의심하지 않도록 평소처럼 행동하되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라고 조언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이란 남편의 폭행이 더욱 심해지거나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는 때를 말하는 것이었다. 정순은 그 순간을 기다렸다. 10월 중순 기철의 환갑이 다가왔다. 시댁 식구들은 성대한 잔치를 열자고 했다. 친척들을 모두 초대하고 고급 음식점을 빌려 파티를 하자는 것이었다. 당연히 비용은 기철의 돈에서 나갔다. 아니, 정확히는 정순이 결혼 초기에 가져온 재산에서 나가는 것이었다. 정순은 환갑 준비에 동원되었다. 초대장을 돌리고 음식점과 협의하고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시누이들은 새 옷을 사달라고 졸랐고 기철은 고급 양주를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정순은 모든 것을 순순히 따랐다. 환갑 잔치 당일 호텔 연회장에는 100명이 넘는 하객들이 모였다. 기철은 양복을 입고 자랑스럽게 인사를 받았다. 시누이들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손님들에게 과시했다. 하지만 정순은 구석에서 심부름을 하고 있었다. 음식을 나르고 술을 따르고 설거지를 도왔다. 주인공의 아내가 아니라 잔치집 도우미 같았다. 친척 중 한 명이 정순에게 물었다. 형수님은 왜 저기 앉아 계시지 않느냐고, 주인공 옆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정순은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할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 모든 게 곧 끝난다고. 환갑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기철은 만취 상태였다. 그는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소파에 쓰러졌다. 정순은 그의 구두를 벗겨주고 담요를 덮어주었다. 기철은 잠꼬대로 중얼거렸다.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 앞으로 더 아껴 써야 한다고. 정순은 그 말을 들으며 냉소를 지었다. 그 돈이 원래 누구의 것인지 기철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 며칠 후 기철은 환갑 잔치 비용 때문에 정순에게 화풀이를 했다.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썼냐고, 음식점이 너무 비쌌다고, 정순이 제대로 협상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비난했다. 정순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기철은 그런 아내를 보며 더욱 화가 났다. 그는 손에 잡히는 리모컨을 정순에게 집어던졌다. 리모컨이 정순의 이마를 맞추고 바닥에 떨어졌다. 정순의 이마에서 피가 흘렀다. 기철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순이 잘못했다고, 맞을 짓을 했다고 소리쳤다. 정순은 조용히 화장실로 가서 상처를 닦았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다짐했다. 이제 정말 끝이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상처 부위를 사진으로 찍었다.
그리고 다음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또 한 장 받았다. 의사는 정순을 보며 안타까워했다. 왜 이렇게까지 참고 사느냐고 물었다. 정순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다. 이제 참지 않는다고. 곧 모든 것을 끝낼 것이라고. 11월 초 정순과 기철의 결혼 40주년 기념일이 다가왔다. 40년.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한 남자와 살았다. 하지만 그 세월 동안 행복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정순은 이날을 마지막 날로 정했다. 민주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기념일에 결정적인 사건을 만들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날 저녁 정순은 특별히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기철이 좋아하는 갈비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상을 차리며 정순은 마음이 복잡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끝나는 것이 맞는가?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이 남자는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다. 오직 재산과 하녀가 필요했을 뿐이다. 기철이 퇴근하고 돌아왔다. 아니, 정확히는 술집에서 놀다 돌아왔다. 그는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미 소주를 2병은 마신 상태였다. 기철은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보며 비웃었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고 결혼기념일이라고 자조적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자리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다. 정순은 조용히 맞은편에 앉았다. 기철은 몇 숟가락 먹다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던졌다. 갈비찜이 질기다고 간이 안 맞다고 소리를 질렀다. 정순은 대답하지 않았다. 기철은 더욱 화가 났다. 결혼기념일에 밥도 제대로 못하냐고 40년을 살았는데 발전이 없다고 악을 썼다. 그리고는 술병을 들어 소주를 들이켰다. 술을 마실수록 기철의 폭력성은 더욱 심해졌다. 그는 정순을 보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쓸모없는 년, 밥벌레, 죽지도 않고 왜 살아있냐고. 정순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그 순간 기철이 뒤따라왔다. 그는 비틀거리며 정순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리고는 아무 거리낌 없이 그녀의 뺨을 후려쳤다. 1번, 2번, 3번. 정순의 얼굴이 빨갛게 부어올랐다. 기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정순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배를 걷어찼다. 정순은 비명을 질렀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크게 소리를 내어 울었다. 그 소리에 놀란 기철은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이내 다시 폭력을 이어갔다. 정순은 바닥에 웅크린 채 폭행을 당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꼭 쥐고 있었다. 녹음 버튼이 눌러져 있었고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다. 기철이 지쳐서 거실로 돌아가자 정순은 조용히 일어났다. 온몸이 아팠지만 참았다. 그녀는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보았다.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입술이 찢어져 피가 흘렀다. 몸 곳곳에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정순은 모든 상처를 사진으로 찍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112에 전화를 걸었다. 경찰이 전화를 받자 정순은 침착하게 말했다.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지금 당장 와달라고.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다. 15분 후 경찰차가 집 앞에 도착했다. 2명의 경찰관이 현관문을 두드렸다. 정순이 문을 열자 경찰관들은 그녀의 얼굴을 보고 놀랐다. 심각한 폭행 흔적이 역력했다. 경찰관들은 집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에서는 기철이 소파에 누워 코를 골고 있었다. 경찰관들은 기철을 깨웠다. 기철은 술에 취한 채 경찰관들에게 대들었다. 왜 남의 집에 들어왔냐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단호했다. 기철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수갑이 채워지고 기철은 경찰차에 태워졌다. 정순은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았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기철이 체포된 후 정순은 즉시 민주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변호사는 그동안 준비한 서류들을 정리하고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청구를 동시에 제기했다. 기철은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의 변호사는 50대 남성으로 전형적인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었다. 첫 조정 기일에서 기철 측 변호사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부부싸움은 어느 집에나 있는 일이라고 정순이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산은 모두 기철이 40년 동안 관리하고 불린 것이므로 정순에게 나눠줄 이유가 없다고 강변했다.
민주 변호사는 차분하게 반박했다. 먼저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범죄라고 지적했다. 녹음 파일과 사진 진단서를 제출하며 기철의 지속적인 폭행을 입증했다. 법원의 조정위원들도 증거를 보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반박했다. 민주 변호사는 결혼 당시의 혼수 목록을 제출했다. 1984년 작성된 문서에는 정순이 가져온 아파트, 현금, 토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당시 아파트와 토지의 등기부등본도 함께 제출했다. 등기부에는 정순의 친정 아버지 이름에서 기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기록이 선명했다. 기철 측 변호사는 당황했다. 40년 전 일이라 증거가 없을 거라 예상했는데 정순이 모든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변호사는 궁색하게 변명했다. 결혼하면 부부가 재산을 공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남편 명의로 하는 것이 그 시대의 관습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 변호사는 단호하게 반박했다. 관습이 법을 이길 수는 없다고 특유 재산은 이혼 시 원소유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정은 수차례 열렸다. 기철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연기를 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버림받는다고 자신은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다. 증거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소용없다고 잘라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인이 등장했다. 정순의 딸 2명이었다. 큰딸 지혜와 작은딸 지은은 법정에 출석해 증언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다고, 자신들도 어머니를 보호하지 못한 것이 평생의 죄책감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기철은 딸들의 증언을 듣고 분노했다. 법정에서 소리를 질렀다. 자식들이 아버지를 배신하냐고, 누가 키워줬는데 이러냐고 악을 썼다. 판사는 기철에게 경고했다. 한 번 더 소란을 피우면 태정 조치하겠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몇 달간의 재판 끝에 드디어 판결일이 다가왔다. 정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섰다. 민주 변호사가 손을 꼭 잡아주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이혼은 인정된다. 기철의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정신적 학대가 명백히 입증되었으므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정순이 결혼 당시 가져온 아파트 2채, 현금, 토지는 모두 특유 재산으로 인정하여 정순에게 반환한다.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아파트는 각각 12억 원, 8억 원, 토지는 5억 원, 현금 및 이자를 합쳐 총 27억 원을 정순에게 지급하라. 판결이 끝나자 정순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40년 만에 되찾은 정의였다. 기철은 창백한 얼굴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판결이 나자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평소 오빠 편만 들던 시누이들이 갑자기 정순에게 연락을 해왔다. 큰 시누이 미경이 제일 먼저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한없이 낮고 조심스러웠다. 형수님, 오빠가 너무 심했다고 자신도 항상 미안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수는 전화를 받으며 허탈하게 웃었다. 40년 동안 함께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미안하다니. 미경은 계속 말을 이었다. 형수님이 가져간 재산 중 일부를 오빠에게 돌려줄 수 없겠냐고, 오빠가 갈 곳이 없다고 혈육인이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정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 돈은 원래 내 것이라고, 기철에게 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미경은 목소리가 변했다. 그래도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정이 없냐고, 형수가 너무 야박하다고 비난했다. 정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작은 시누이 미선도 찾아왔다. 그녀는 정순의 새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정순이 문을 열자 미선은 무릎을 꿇었다. 형수님, 제발 오빠를 도와달라고, 오빠가 죽을 것 같다고 울며 애원했다. 정순은 차갑게 말했다. 당신들은 40년 동안 나를 도운 적이 있냐고, 내가 맞고 울 때 한 번이라도 말려준 적 있냐고 반문했다.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자신도 오빠가 무서워서 그랬다고, 형수님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다고. 정수는 코웃음을 쳤다. 이제 와서 거짓말로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것이 역겨웠다. 정수는 미선에게 말했다. 당신 오빠는 이제 혼자 알아서 살아야 한다고, 나는 더 이상 그 사람과 아무 관계도 없다고 선언했다. 미선은 울면서 돌아갔다. 더 황당한 일도 있었다. 기철의 조카들이 찾아온 것이다. 그들은 평소 정순을 무시하고 하대했던 사람들이었다.
명절 때마다 음식만 싸가고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던 사람들. 그런데 이제는 정순에게 도움을 청했다. 삼촌이 불쌍하다고 가족이니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정순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가족이라는 말을 지금 하는 거냐고. 40년 동안 당신들은 나를 가족으로 대한 적이 없다고. 조카들은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뜨며 투덜거렸다. 고모할머니가 너무 야박하다고 피도 눈물도 없다고 뒷담화를 했다. 정수는 그들의 말을 듣고도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가장 충격적인 배신은 기철의 친구들에게서 왔다. 평소 기철과 어울리며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들이 정순을 찾아왔다. 그들은 기철을 옹호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순에게 축하한다고 말했다. 기철 그 인간은 원래 성격이 더러웠다고 정순이 잘 결정했다고 격려했다. 정순은 어이가 없었다. 40년 동안 기철과 어울리며 함께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편을 바꾸다니. 그들은 심지어 정순에게 술이라도 한잔하자고 제안했다. 정순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당신들도 기철과 똑같은 인간들이라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다. 시댁 식구들은 완전히 뿔뿔이 흩어졌다. 미경은 혼자 월세방에서 생활하며 근근히 살아갔고 미선은 남편과 갈등을 겪으며 이혼 위기에 처했다. 기철을 옹호하던 친척들도 각자 살 길을 찾느라 바빠졌다. 결국 아무도 기철 곁에 남지 않았다. 정수는 그들을 보며 인과응보라는 말을 떠올렸다. 법원 판결이 확정되고 한 달 후 정수는 본격적으로 재산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민주 변호사와 함께 은행을 방문하고 등기소를 찾아다니며 하나하나 자신의 이름으로 되돌렸다. 가장 먼저 회수한 것은 강남의 아파트였다. 결혼할 때 친정에서 가져온 이 아파트는 현재 시세로 12억 원에 달했다. 40년 전에는 5천만 원이었던 것이 24배나 올랐다. 정수는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며 감회가 새로웠다. 이 아파트는 아버지가 딸의 행복을 위해 마련해 준 것이었다. 하지만 기철은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에 쓰기도 했고 심지어 팔려고 시도한 적도 있었다. 다행히 정순이 몰래 서류를 숨겨두어 팔리지 않았다. 두 번째 아파트는 서울 외곽에 있었다. 이것도 친정에서 마련해 준 것으로 현재 시세 8억 원이었다. 기철은 이 아파트를 임대 주고 월세를 받았는데 그 돈은 모두 자신의 술값과 유흥비로 썼다. 정수는 이 아파트의 세입자에게 연락했다. 앞으로는 자신에게 월세를 입금하라고 통보했다. 세입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법원 판결문을 보여주자 순순히 따랐다. 토지는 경기도 일대에 있었다. 40년 전에는 허벌판이었지만 지금은 개발이 진행되어 상업지역으로 변했다. 토지 가치는 무려 5억 원까지 상승했다. 기철은 이 토지를 여러 번 팔려고 했지만 정순이 끝까지 반대해 지켜낼 수 있었다. 이제 이 토지는 완전히 정순의 소유가 되었다. 현금 회수는 가장 복잡했다. 기철은 40년 동안 정순이 가져온 현금 2억 원을 여기저기 사용했다. 사업 자금으로 쓰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빌려주기도 하고 도박으로 날리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자를 포함해 총 3억 원을 정순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철은 돈이 없다고 발뺌했지만 법원은 강제 집행을 명령했다. 기철이 살던 단독주택이 경매에 넘어갔다. 그 집은 원래 정순의 재산으로 산 것이었지만 등기는 기철 명의로 되어 있었다. 경매로 5억 원에 팔렸고 그 돈은 정순에게 지급되었다. 모든 재산 회수가 끝났을 때 정순의 통장에는 27억 원이 입금되어 있었다. 아파트 두 채, 토지, 현금 그리고 경매로 받은 돈까지 합친 금액이었다. 정순은 통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40년 만에 되찾은 자신의 것. 기철은 이제 정말로 빈털터리가 되었다. 그가 자랑하던 재산, 권위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정수는 재산을 회수하면서 기철의 몰락을 목격했다. 경매로 집이 넘어간 기철은 갈 곳이 없어 친구 집을 전전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쫓겨났다. 친구들도 돈 없고 처지 곤란한 사람을 오래 두고 싶지 않았다. 결국 기철은 월세 30만 원짜리 쪽방으로 들어갔다. 3평도 안 되는 좁은 방,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는 곳이었다. 예전에는 넓은 집에서 왕처럼 군림하던 남자가 이제는 쪽방에서 비참하게 살게 된 것이다. 시누이들도 오빠를 외면했다. 미경은 자신도 살기 힘들다며 연락을 끊었고 미선은 남편에게 혼이 나서 친정과 연을 끊었다. 기철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는 신세가 되었다.
정수는 그 소식을 들으며 동정심이 잃지 않았다. 오히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다. 40년 동안 자신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가벼운 벌이었다. 기철의 몰락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쪽방으로 이사한 지 한 달 만에 그는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평생 술을 달고 살았던 탓에 간이 망가져 있었고 당뇨와 고혈압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돈이 없어 병원에 갈 수 없었다. 기철은 동네 무료 진료소를 찾아갔지만 그곳에서는 기본적인 검사만 해줄 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 의사는 기철에게 경고했다. 당장 입원해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하지만 입원비가 없었다. 기철은 시누이들에게 연락했다. 돈을 빌려달라고 아니면 병원비라도 대신 내달라고 애원했다. 미경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미선은 남편이 절대 안 된다고 해서 도와줄 수 없다고 냉정하게 말했다. 기철은 친구들에게도 연락했다. 평생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들, 자신의 돈으로 밥을 사주고 술을 사주던 친구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오히려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기철은 절망했다. 돈이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넘쳐났는데 돈이 없어지자 아무도 남지 않았다. 그는 쪽방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후회했다. 정순에게 잘했더라면, 아내를 소중히 대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미 늦었다. 기철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었다. 어느 날 밤 그는 쪽방에서 쓰러졌다. 옆방 사람이 신고해 119가 출동했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기철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의사는 간경화 말기라고 진단했다. 즉시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비용이 3천만 원은 필요하다고 했다. 기철은 그 돈이 없었다. 병원은 기철을 응급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긴 후 보호자에게 연락하라고 했다. 하지만 보호자가 없었다. 시누이들은 오빠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병원에 오지 않았다. 딸들은 아예 연락이 닿지 않았다. 기철은 병원 침대에 혼자 누워 죽음을 기다렸다. 병원 측은 어쩔 수 없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해 최소한의 치료만 제공했다. 기철은 병원에서 2달을 보냈다. 그동안 한 번도 면회객이 오지 않았다. 간호사들도 기철을 동정했다. 가족도 없이 혼자 죽어가는 노인이 안타까웠다. 어느 날 정수는 기철이 입원했다는 소식을 우연히 들었다. 동네 사람을 통해 전해 들은 것이었다. 정수는 잠시 고민했다. 병문안을 가야 하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은 40년 동안 자신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다. 이제 와서 동정할 이유가 없었다. 정수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기철은 결국 병원에서 혼자 생을 마감했다. 죽기 직전 간호사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한다.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자신이 잘못 살았다고. 하지만 그 말은 정순에게 전해지지 않았다. 기철의 장례식은 무료 장례 서비스로 치러졌다. 영정 사진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시누이들은 오지 않았고 친구들도 나타나지 않았다. 조문객이라고는 병원 사회복지사 한 명뿐이었다. 화장된 기철의 유골은 공동묘지에 안치되었다. 비석도 없는 이름 하나만 적힌 작은 표지판이 전부였다. 정수는 기철의 죽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무연고 사망자 명단에 기철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다. 정수는 그 기사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슬프지는 않았다. 오히려 한 시대가 끝났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 40년의 악몽이 완전히 종결된 것이다. 기철이 죽고 몇 달이 지났다. 정수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큰 시누이 미경이었다. 미경은 초라한 옷차림에 머리는 백발이 성성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70대처럼 늙어 보였다. 그녀는 정순의 집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정순이 문을 열자 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빌었다. 형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40년 동안 형수님을 괴롭힌 것 용서해 주세요. 정수는 차갑게 바라보았다. 미경은 계속 말을 이었다. 자신도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었다고, 그제야 형수님의 고통이 이해된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조금만 도와달라고, 당장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날 위기라고 애원했다. 정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나를 괴롭힐 때는 생각하지 않았냐고, 이제 와서 어렵다고 찾아오는 것은 염치 없는 짓이라고. 미경은 더욱 울면서 매달렸다. 하지만 정수는 문을 닫았다.
며칠 후 작은 시누이 미선도 찾아왔다. 그녀는 남편과 이혼했다고 했다. 친정오빠 문제로 남편과 싸우다가 결국 갈라섰다는 것이었다. 미선은 정순에게 빌었다. 형수님, 저도 이제 혼자예요. 형수님처럼 강하게 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정순은 냉소를 지었다. 40년 동안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다니. 미선은 과거를 반성한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빌었다. 하지만 정순은 단호했다. 나는 당신들을 도울 의무가 없다고 각자 알아서 살아가라고 말했다. 미선은 울면서 돌아갔다. 더 놀라운 일은 기철의 친척들이 집단으로 찾아온 것이었다. 조카, 사촌, 먼 친척까지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순의 집 앞에 모였다. 그들은 정순에게 빌었다. 기철 오빠가 불쌍하게 죽었다고 이제라도 제사를 지내달라고, 가족으로서 책임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순은 어이가 없었다. 기철이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돌보지 않았으면서 죽고 나서야 제사를 지내라고 요구하다니. 정순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이미 이혼했고 기철과 아무 관계도 없다고. 제사를 지내고 싶으면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친척들은 황당해했다. 하지만 정순은 문을 닫고 더 이상 상대하지 않았다. 가장 충격적인 방문객은 정순의 두 딸이었다. 큰딸 지혜와 작은딸 지은이 함께 찾아왔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엄마에게 사과했다. 엄마, 죄송해요. 우리가 엄마를 보호하지 못했어요. 시댁 눈치만 보고 엄마를 외면했어요. 정순은 딸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들도 희생자였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폭력을 보며 자랐고 할머니와 고모들에게 세뇌당하며 엄마를 무시하도록 교육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성인이 되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었다. 지혜와 지은은 엄마에게 용서를 구했다. 앞으로는 엄마 편에 서겠다고,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정순은 딸들을 껴안았다. 그리고 말했다. 과거는 잊자고 이제부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자고. 딸들은 엄마의 품에서 울었다. 40년 만에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순간이었다. 정순은 회수한 재산으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만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서울 중심부의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다. 2층짜리 넓은 아파트가 아니라 조용한 동네의 작고 아담한 곳이었다. 창문 밖으로 공원이 보이고 햇살이 잘 드는 곳. 정순은 그 집을 자신의 취향대로 꾸몄다. 밝은 색상의 벽지, 편안한 소파, 작은 화분들.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공간을 가진 것이었다. 아파트를 꾸미고 나서 정순은 평생의 꿈을 실현하기로 했다. 작은 카페를 여는 것. 젊었을 때부터 정순은 요리를 좋아했다. 음식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것이 즐거웠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그것이 의무였고 고역이었다. 이제는 자신이 원해서 즐거워서 요리하고 싶었다. 정순은 동네에서 작은 상가를 임대했다. 15평 정도의 아담한 공간이었다. 인테리어를 직접 감독하며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꾸몄다. 나무 테이블, 부드러운 조명, 벽면에는 자신이 찍은 사진들을 걸었다. 카페 이름은 순인의 작은 부엌으로 정했다. 정순이라는 이름에서 따온 것이었다. 40년 동안 정순이라는 이름을 당당하게 쓰지 못했다. 항상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로만 불렸다. 이제는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당당하게 살고 싶었다. 카페를 오픈하는 날 딸들이 찾아왔다. 지혜와 지은은 엄마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축하했다. 동네 주민들도 하나둘 찾아왔다. 정순이 만든 음식은 평이 좋았다. 집에서 직접 만든 것 같은 따뜻한 맛이었다. 송편, 전, 나물국. 명절 음식들을 일상적으로 맛볼 수 있다는 점이 특별했다. 손님들은 정순에게 물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느냐고. 정순은 웃으며 대답했다. 40년 동안 연습했다고, 이제는 즐겁게 만들 수 있다고. 카페는 점점 입소문을 타며 유명해졌다. 젊은 사람들도 찾아왔고 노인들도 자주 방문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이 찾았다. 그들은 정순의 음식을 먹으며 옛날을 추억했다. 정순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친구가 되었다. 카페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위로받고 힐링하는 공간이 되었다. 정순은 특별히 독거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매주 수요일 오후 혼자 사는 노인들을 초대해 무료로 식사를 제공했다. 송편, 떡국, 잡채, 전. 명절에나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대접했다.
노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다. 자식들도 찾아오지 않는데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니 감사하다고. 정수는 그들을 보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자신도 외롭고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 고통을 아니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다. 카페 수익의 일부는 지역 사회복지관에 기부했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사업,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지원했다. 정수는 돈을 모으기 위해 살지 않았다. 의미 있게 쓰기 위해 번다는 생각으로 살았다. 딸들도 엄마의 카페를 자주 찾았다. 주말이면 와서 엄마를 도와주었고 손님들에게 서빙을 했다. 정수는 딸들과 함께 일하며 행복했다. 40년 만에 진짜 가족의 의미를 느꼈다. 어느 날 민주 변호사도 카페를 찾아왔다. 그녀는 정순의 변화에 놀라워했다. 몇 달 전만 해도 초라하고 위축되어 있던 여자가 이제는 당당하고 밝은 모습이었다. 민주 변호사는 정순에게 말했다. 정말 잘 살고 계시네요. 제가 도와드린 보람이 있어요. 정수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변호사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민주 변호사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정수님이 용기를 낸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정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행복한 여자. 카페를 운영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정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 있었다. 오늘은 어떤 손님들이 올까, 무슨 메뉴를 준비할까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카페는 동네의 명소가 되었다. 특히 독거노인들에게는 제2의 집 같은 곳이었다. 매일 오후 2시면 단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정순과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차를 마셨다. 이들 중 한 명인 박영자 할머니는 83세로 혼자 살고 있었다.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고 1년에 한두 번 전화가 올 뿐이었다. 영자 할머니는 처음 카페에 왔을 때 말이 없었다.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차만 마셨다. 하지만 정순이 말을 걸고 음식을 권하고 관심을 보이자 점차 마음을 열었다. 어느 날 영자 할머니는 정순에게 고백했다. 사실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너무 외롭고 쓸쓸해서 살아있는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하지만 이 카페를 알게 된 후 생각이 바뀌었다고. 아직 세상에는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정순도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만든 작은 공간이 누군가의 삶을 구했다니. 그보다 큰 보람이 어디 있겠는가. 정순은 영자 할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독거노인들에게도 각별히 신경 썼다. 며칠 얼굴이 안 보이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아픈 곳은 없는지, 식사는 제대로 하는지 확인했다. 어떤 할아버지는 혼자서는 병원 갈 엄두가 안 난다며 정순에게 부탁했고, 정순은 직접 동행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카페는 점점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었다. 정순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함께 식사 행사를 열었다. 동네 주민들을 초대해 큰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것이었다. 혼자 사는 노인들, 바쁜 직장인들, 젊은 엄마들, 학생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한 가족처럼 식사를 했다. 정수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어도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면 가족이 될 수 있구나. 40년 동안 시댁에서 느끼지 못했던 가족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다. 정순의 딸들도 카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큰딸 지혜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주말마다 와서 어머니를 도왔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손님들을 응대했다. 작은 딸 지우는 SNS 마케팅을 맡았다. 카페의 일상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고 메뉴를 소개하고 이벤트를 홍보했다. 덕분에 젊은 손님들도 많이 찾아왔다. 딸들은 엄마와 함께 일하며 과거를 반성했다. 지혜는 말했다. 엄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할머니와 아빠한테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걸 알면서도 외면했어요. 지은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를 보호할게요. 다시는 누구도 엄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게요. 정수는 딸들을 안아주며 말했다. 이미 다 용서했다고,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딸들은 엄마의 품에서 울었다. 어느 날 정수는 카페에서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가정폭력 피해자 모임에서 강연 요청이 온 것이었다. 정수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민주 변호사의 설득으로 결심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다면 해볼 만한 일이었다. 강연장에는 50명이 넘는 여성들이 모였다. 대부분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정수는 자신의 40년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었다. 시댁의 구박, 남편의 폭행, 고립된 생활, 그리고 결국 이혼과 재산 회수, 새로운 삶. 여성들은 정순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들의 이야기 같았다. 정수는 그들에게 말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고.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고.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하고 법의 보호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격려했다. 강연이 끝난 후 여러 여성들이 정순에게 다가와 감사를 표했다. 어떤 이는 오늘 당장 변호사를 만나러 가겠다고 했고, 어떤 이는 정순처럼 살고 싶다고 눈물을 흘렸다. 정순은 그들을 안아주며 말했다. 당신도 할 수 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강연 후 정순의 카페는 더욱 유명해졌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고, 정순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민주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고, 심리 상담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전문가를 연결해 주었다. 카페는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라 치유의 공간이 되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희망을 나누는 곳. 정수는 그 중심에서 따뜻하게 사람들을 감싸 안았다. 정수는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40년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고.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고. 과거를 지우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 과거마저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정리를 하던 정순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작은 신우의 미선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형수님, 저도 그 모임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저도 남편한테 맞고 살았어요. 형수님처럼 용기를 내고 싶어요. 정수는 잠시 침묵했다. 미선은 과거에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였다. 정수는 말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오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미선은 울먹이며 고마워했다. 정수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용서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정수는 결심했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지금 필요한 일을 하자고.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길이라고 믿었다. 1년이 흘렀다. 정순의 삶은 완전히 변했다. 카페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공간이 되었다. 정수는 이제 69세가 되었지만 어느 때보다 활력이 넘쳤다. 2025년 9월 추석이 다시 돌아왔다. 작년 이맘때 정수는 제사상 앞에서 남편에게 맞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정수는 카페 한쪽에 작은 제단을 차렸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것이었다. 제사상이 아니라 추모 공간이었다. 작은 액자에 부모님 사진을 놓고 그 앞에 꽃과 과일, 그리고 정순이 직접 만든 송편을 올려놓았다. 정수는 부모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을 건넸다. 아버지, 어머니, 딸이 이제야 제 인생을 찾았어요. 40년이 걸렸지만 이제는 행복해요. 제가 가져간 재산도 다시 찾았고 그 돈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딸은 이제 괜찮아요.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 재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이었다. 딸들도 카페로 찾아왔다. 지혜와 지은은 엄마를 안아주며 추석 인사를 전했다. 엄마, 명절 잘 보내세요. 우리가 엄마와 함께 있어서 행복해요. 정수는 딸들을 꼭 껴안았다. 이제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았다.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가족의 진정한 의미였다. 오후가 되자 카페에 손님들이 모여들었다. 단골 할머니, 할아버지들, 젊은 직장인들, 학생들, 엄마들. 모두가 정순을 보며 웃었다. 정순도 환하게 웃으며 그들을 맞이했다. 저녁 무렵 민주 변호사가 카페를 찾았다. 그녀는 정순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다. 정순님 1주년 축하드려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정순은 꽃다발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변호사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셨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정수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이제 행복해요. 40년을 잃었지만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민주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수님은 진정한 승자예요. 돈을 되찾은 것보다 자신의 삶을 되찾은 것이 더 큰 승리죠.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다. 카페 안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정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작년 추석 그 달을 보며 절망했던 자신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같은 달이지만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다. 정수는 달을 보며 속삭였다. 고마워요. 제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셔서. 이제 저는 진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운 정수는 편안하게 잠들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는 잠. 평화로운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상쾌하게 일어났다. 창문을 열자 가을 바람이 들어왔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정수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정수나 오늘도 힘내자. 우리는 할 수 있어. 정수는 옷을 갈아입고 카페로 향했다. 오늘도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정순의 따뜻한 음식과 미소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정수는 오늘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정순.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담겨 있었다. 40년의 고통을 이겨내고 마침내 자신의 삶을 되찾은 여자. 정순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로부터 5년 후 정수는 73세가 되었다. 카페는 여전히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이제는 지점까지 생겼다. 딸 지혜가 두 번째 지점을 맡아 운영하고 있었다. 정수는 이제 현장에서 일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운영을 감독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주일에 서너 번은 본점에 나와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직접 음식을 만들었다. 정순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판되었다. 제목은 68세에 되찾은 인생. 가정폭력 피해자들 사이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정수는 책 인쇄의 전액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에 기부했다. 그녀는 이제 가정폭력 예방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고 정수는 가능한 한 많은 곳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다. TV 프로그램에도 여러 번 출연했다. 토크쇼, 다큐멘터리, 뉴스 인터뷰. 정수는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다. 나이가 많아도 늦지 않았다고. 언제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정순의 딸들은 이제 엄마를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지혜는 카페 운영뿐만 아니라 엄마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지은은 엄마의 이야기를 SNS로 널리 알리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한편 시댁 식구들의 소식도 가끔 들려왔다. 큰 시누이 미경은 결국 정순의 도움으로 가정폭력 상담센터에서 일하게 되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일이었다. 미경은 진심으로 과거를 반성하고 형수에게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작은 시누이 미선도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자립했고 정순의 카페에 꽃을 납품하며 인연을 이어갔다. 두 시누이는 이제 정순을 진심으로 존경했다. 정수는 그들을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어느 가을날 정수는 부모님 묘소를 찾았다. 오랜만에 찾은 묘소는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딸들이 대신 찾아와 관리해준 덕분이었다. 정수는 묘소 앞에 앉아 조용히 말을 건넸다. 아버지, 어머니, 딸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많이 늦었지만 제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어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세요.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정수는 그 바람이 부모님의 대답 같다고 느꼈다. 수고했다고, 잘 살았다고, 자랑스럽다고. 정수는 묘소를 떠나며 뒤돌아보지 않았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걸어갈 것이다.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살 것이다. 그날 저녁 정수는 카페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다. 딸들, 단골 손님들, 직원들, 민주 변호사까지 모두 모였다. 정순의 새로운 인생 5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모두 함께 노래를 불렀다. 정수는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다. 모두가 행복하기를. 특히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가 생기기를. 그리고 나 자신도 끝까지 건강하게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박수가 터졌다. 사람들이 환호했다. 정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웃었다. 68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이제 73세가 되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 정수는 앞으로도 계속 걸어갈 것이다. 자신의 길을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방식으로. 그것이 정순이 찾은 진정한 자유였다. 카페 불이 꺼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다. 정수는 마지막으로 카페를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희망도 있는 삶들. 정수는 그 불빛을 보며 기도했다. 모두가 행복하기를. 특히 지금 이 순간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찾아오기를. 그리고 그 빛이 자신처럼 늦게라도 찾아오기를. 정수는 카페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했다. 걸음걸이는 가벼웠다. 마음은 평화로웠다. 68세에 되찾은 인생 이제 5년째. 정순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다.